네, 오늘 철학사 수업 세 번째 강의 두 번째로 만나볼 학자는 파르메니데스입니다. 파르메니데스 살펴보고요. 제논도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이 두 사람을 엘레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엘레아는 어디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에페소스에 살았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요. 여기 메갈레 헬라스라고 부르는 큰 헬라스라는 뜻이죠. 엘레아는 이탈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여기도 또 해변 항구 도시입니다. 엘레아 학파는 바로 여기에서 꽃 피운 학파입니다. 엘레아는 소아시아 포카이아의 식민 도시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엘레아로 이주한 귀족의 2세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민을 가셔서, 그래서 엘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제자들도 엘레아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와 제자들을 엘레아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이탈리아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 엘레아, 이오니아의 철학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데 비해서 이탈리아의 철학은 조금 더 신화적 모티브와 논리적 사유가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쪽 지방은 조금 더 신화적인 모티브가 강하고요. 이쪽은 조금 더 과학적인 모티브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기원전 515년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생물 연대가 정확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엘레아의 귀족 태생인데 특이한 것은 엘레아의 헌법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주해왔는데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이 부모님 따라서 거기 가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뭐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다? 이러면 신기하죠? 그런 신기한 일을 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똑똑한 사람이었겠죠. 생물연대가 확실하지 않은데요. 플라톤 대화편 파르메니데스라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도 역시 대화편이니까 대화 상대자가 등장을 하겠죠. 나이 많은 파르메니데스가 제자 제논이랑 같이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아마 픽션일 것 같은데요. 건너가서 아주 젊은 청년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이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 대화편입니다. 아주 후기 작품인데요. 파르메니데스는 65세 정도의 기품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소크라테스는 20살 정도? 근데 소크라테스가 BC 470년생이니까 파르메니데스는 그거보다 한 45세 정도 더 많다. 그래서 BC 515년 정도 출생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픽션으로 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실에 근거를 했지만 픽션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픽션이라고 본다면 탄생 연도를 5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플라톤 대화편 파르메니데스는 아주 후기 작품으로서 플라톤이 자신의 이데아론을 스스로 막 비판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편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관하여 페리피제오스를 저술했습니다. 서사시 형식이에요. 이때는 다 서사시 형식으로 운문에다가 내용을 얹어서 썼습니다. 원본은 역시 전해지지 않고요. 다른 책에 인용되어 전해지는 분량이 약 150행 정도 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입부인 서시가 있고요. 본론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왜 서시라고 했을까요? 운문에 따라 서술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시. 본론은 다시 두 부분인데요. 진리편과 의견편입니다. 서시와 진리편은 거의 그대로 남아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의견편은 많이 유실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아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서시는 여신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고요. 탐구의 주제를 제시합니다. 진리편은 참된 지식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견편은 새로운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리편의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우주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서시는 여신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30행 정도가 되는데요. 굉장히 신화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화자는 나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마차를 타고 이름 모를 여신을 만나러 갑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따님들이 마차를 몰아서 나를 호위해서 데려갑니다. 마차는 밤에서 낮으로 향하는 길을 달려갑니다. 어두운 데서 점점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중간에 관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정의의 여신 디케가 딱 지키고 있습니다. 헬리오스의 따님들이 가서 부드러운 말로 문을 열어줄 것을 설득하고요. 디케가 빗장을 풀고 문을 열어주자 일행은 넓게 뻗은 길로 나아갑니다. 이 서시의 내용에서 상징하는 것은
밤에서 낮으로 나아간다. 즉 어둠에서 밝음으로, 무지에서 참된 알무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디케가 나오고요. 문을 열어주는 것. 이 여행을 헬리오스의 딸들이 호의를 하고 디케가 허락을 하고, 즉 신들이 인도하고 보증하는 삶의 길이다. 이것은 참된 삶의 길이다. 신들이 보증을 서준다. 이러한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말이 참이야라는 거를 내 말의 근거가 아니라 약간 신에 기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신화적 속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행이 이렇게 열린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나서니까 거기에 다른 여신이 일행을 맞아주게 됩니다. 마차가 도착하니까 이름 모를 어떤 여신이 나와서 손을 내밀며 반겨줍니다. 그리고 여신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여신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자, 그대는 모든 것들을 배워야 한다. 설득력 있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가사자들의 의견을 배워야 한다. 이게 단편 1의 28에서 31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하나는 설득력 있는 진리, 또 하나는 가사자들의 의견. 여기서 가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을 운명에 처한 자, 인간을 그리스적 사고 체계에서는 죽는 자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정체성을. 신은 불사자, 죽지 않는 자, 인간은 가사자, 죽는 자. 그래서 가사자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즉 인간의 의견, 설득력 있는 진리와 인간의 의견이 이렇게 대비 혹은 대립되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부분인 진리편과 의견편이 그 이름이 이 표현에서 나옵니다. 즉 진리편 그리고 가사자들의 의견편. 의견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또는 믿음, 의견, 내 의견은 이래, 이런 것 독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와 약간 상반되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독사라고 합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설득력 있는 진리 그리고 가사자들의 의견, 이거 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여신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말할 터이니 그대는 이야기를 듣고 명심하여라. 탐구의 어떤 길만이 사유를 위해 있는지, 그중 하나는 있다라는,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길이다. 이건 진리를 따르는 설득의 길이다. 또 하나는 있지 않다, 그리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길로서 그 길은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라고 나는 그대에게 지적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굉장히 알쏭달쏭해요. 단편 2의 1에서 6행입니다. 어떤 길만이 사유를 위해 있는지, 사유, 노예인, 탐구의 길 중에 하나는 있다라는 길이에요. 있다. 영어로는 is. 에스틴이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의 be처럼 이렇게 활용이 안 된 형태가 아니고 이미 활용이 된 형태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있다라는 길, 에스틴이라는 길, 그리고 있지 않을 수 없다. 꼭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다. 꼭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진리를 따르는 길이고요. 있지 않다의 길, 우크 에스틴, 있지 않다의 길. 요 길에 대해서는 요건 전혀 배움이 없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길은 따라가도 배움이 없어요. 배울 것이 없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그대에게 알려주는 바이다. 그럼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있다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진리편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길입니다. 요거를 그 앞에 것과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요. 진리의 길과 의견의 길, 그것을 의견을 잊지 않다의 길, 이렇게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진리의 길과 의견의 길이 있다. 그런데 진리편에서는, 의견편은 이제 후반에 나옵니다. 근데 진리편에서는 맨 처음에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길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너희들은 있다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여신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신이 지금부터 안내하는 이 탐구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유를 위한 탐구의 길입니다. 사유는 또 무엇일까요? 있다는 또 무엇일까요? 사유로 번역한 그리스어 노예인, 노예인은 지성의 사고작용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인이라는 말은 학자나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파르메니데스는 여기에서 이 노예인이라는 말을 참된 지식,
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인,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노예인은 참된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를 위한 탐구의 길은 즉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다의 길과 있지 않다의 길을 좀 봅시다. 말이 조금 어색해요. 있다의 길은 진리의 길인 반면에 있지 않다의 길에는 배움이 없다. 요게 여신이 한 말이에요. 알쏭달쏭한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해석을 해보면요. 대체로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조금 쉽게 바꿔보면 있는 것을 탐구하는 길과 있지 않은 것. 있지 않은 것은 뭘까요? 거짓, 허상,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확한 것은 저도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있는 것을 탐구하는 길과 있지 않은 것을 탐구하는 길, 이 두 길이 있다. 이렇게 여신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의 최종적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말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이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라야 한다.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사유도 할 수 있다. 사유는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여신이 이렇게 최종적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단편 6입니다. 그것이 말할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사유의 대상이 되고 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탐구해야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있는 것이란 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따라가야 참된 진리에 이른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있는 것이란 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우선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있는 것이 무엇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고요. 조금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혹은 시간, 공간, 상 어디에 위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정의하기가 아마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있는 것, 우리 있는 것, 뭐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책상도 있고, 이 컴퓨터도 있고, 여러분도 이걸 보고 계시고, 지구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있다가 금방 사라지죠. 연기, 뭐 이따가 금방 사라집니다. 공룡은 있나요? 공룡 옛날에 있었는데 본 사람은 없죠. 화석을 보고 공룡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백광년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 그러면 그 별은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백광년 떨어진 별빛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50년 전에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런데도 별은 오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알쏭달쏭한 것이 많습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하자고 들면 굉장히 어려워요. 원자는 쪼개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도 있고 원자 핵도 그 안에 양성자도 있고 뭐 중성자도 있고 쿼크도 있고, 근데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은 없죠. 그냥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게 있는 건가? 알쏭달쏭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그러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있는 것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 있는 것의 특성을 존재의 표지라고 부릅니다.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이것이 존재의 표지인데요. 세마타, 존재의 표지입니다. 세 가지래요. 있는 것의 표지는 세 가지. 있는 것은 첫째로 생성소멸하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없다가 생겨나거나 있다가 사라지는 거, 이런 건 있는 게 아닙니다. 둘째, 있는 것은 쪼개지거나 나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바뀌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다.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있는 것 있죠. 텀블러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고 부서지고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자연 만물은 변화하는데 왜 있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고정불변으로 있다고 얘기하나?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보는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과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르메니데스는 이 알쏭달쏭한 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왜 했으며 왜 있는 것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존재의 표지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사상의 핵심이 되는 논증을 펼쳐갑니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논증,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이 논증과 입증은 진짜로 있는 것에 어떤 예를 가지고 오거나 자연과학적인 어떤 보여줌 혹은 뭐 실험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이 있는 것이 이러하다는 성질을 밝혀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있다면 이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 논증만을 통해서 펼쳐 나갑니다.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깊이 그것만 집중적으로 탐구한 학자가 파르메니데스가 첫 번째 학자이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가 서양 철학의 존재론의 아주 핵심적인 처음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가 펼치는 논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있는 것은 생성소멸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네 가지로 논증을 하는데요. 있는 것이 생성되었다면 있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었거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성되었을 것이다. 그렇겠죠. 있는 것으로부터 생성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있는 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또 생성될 필요가 없어서 있는 것으로부터 뭐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도 생성될 수 없다. 왜냐?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난다?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성은 없다. 있는 것은 생성도 소멸도 안 한다. 그것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논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따라가 보죠.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3에서 등장하는 원리는 나중에 충족 이유율이라고 근대 철학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그렇게 될 만한 원인이 그 앞서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니힐 엑스 니힐로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무에서는 무밖에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나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나뉘지 않는다. 있는 것이 나뉘려면 틈이 있어야 한다. 틈은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것은 나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과를 우리가 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이 들어갈 틈이 이미 사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칼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 칼은 못 들어갑니다. 뭔가 사과를 이루는 사과의 뭐 세포나 분자들 사이사이가 약간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있는 것이 나뉘려면 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틈은 있지 않다. 따라서 있는 것은 나뉘지 않는다. 여기서 틈을 무엇이라고 파르메니데스는 이해했느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공간이라는 개념은요, 물질과 분리된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공간입니다. 어떤 빈 공간 우리 상상할 수 있죠? 그 공간에 어떤 물질이 놓인다.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상자 생각할 수 있죠? 그 상자 안에 공을 하나 집어넣는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텅 빈 공간 그리고 물질이 그 안에 자리 잡는다 이런 개념이 상식적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물질이 없는 텅 빈 공간 이런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공간 안에는 공기라도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없다. 이에서 틈이 있지 않다. 틈이 있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느끼는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공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틈이 없다는 건 있는 것과 있는 것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치 책상이 있고 책상에 다리가 있으면 책상과 다리는 분리될 수 있죠. 왜냐? 책상과 책상 다리 사이엔 틈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틈이 없는 한 덩어리라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은 빈틈없이 쭉 이어진 한 덩어리로만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으로 있는 것은 그 안에 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알쏭달쏭한가요? 다음 논증 보실까요? 논증 3.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생성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태의 변화는 없다. 있는 것은 나뉘지도 않고 연속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변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있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변화를 생성과 소멸로 이해합니다. 생성과 소멸이 없기 때문에
나뭇잎 색이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 색이 초록이었다 붉은색이 되는 것은 초록색이 소멸하고 붉은색이 생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소멸은 있다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있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소멸은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이건 있는 것과 반대되는 속성이죠. 그래서 있는 것은 그렇게 변화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으면 빈틈이 있겠어요? 없겠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앞에 거부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있는 것은 생성소멸하지 않는다. 있는 것은 나뉘지도 않는다. 있는 것은 변화하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한다. 이 얘기는 이 세상 만물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이 그렇지 않다. 이러한 파르메니데스의 논증은 결국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의 의미를 논리적 극한까지 밀고 나갔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귀결입니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를 내포하지 않는 말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운동할 수도 없고 변화할 수도 없고 생겨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다. 있는 것이란 그런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 사변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죠. 파르메니데스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있는 것은 구와 같다. 구라는 거는 둥근 모양입니다. 단편 8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있는 것은 완결된 것이고 모든 방면으로부터 잘 둥글려진 완벽한 공의 덩어리와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것은 영원히 존속하고요. 하나의 연속체예요. 나뉠 수가 없습니다. 고정불변입니다. 존재, 있다는 것의 속성을 완벽히 구현한 것입니다. 구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간주한 입체 덩어리입니다. 이때 구는 진짜로 있는 것의 겉모습을 말한 게 아니고요. 존재 속성을 충만하게 실현한 형태, 즉 영속적, 연속적, 완전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입니다. 둥글려 봐도 항상 동일하고요. 어느 방면에서 봐도 동일한. 그래서 진짜로 있는 것은 아마 구의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골치 아픈 이야기 했으니까요. 파르메니데스 아테네 학당에서 한번 볼까요? 파르메니데스 여기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 우리 아까 이야기한 헤라클레이토스는 여기 있죠.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본떠서 그렸다고 했죠. 라파엘로는 파르메니데스를 이 자연 철학자 그룹 사이에 그려 넣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피타고라스를 보고 있는데요. 파르메니데스가 피타고라스의 제자라는 그런 전승이 있어요. 엘레아가 이탈리아 남부 피타고라스가 활동하던 그 지역과 멀지 않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제자였을 수 있다는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건너다 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궁금한 거 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현실은 환상일 뿐일까요?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 그 구가 정말 있다면 우리 몸, 필통, 밖에 나뭇잎, 하늘, 땅, 이거는 다 환상인가요? 현실이 다 가상인가요? 한번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쓴 것을 한번 볼까요? 파르메니데스와 멜리소스도 엘레아 학파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성과 소멸을 완전히 제거했다. 있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생겨나거나 소멸하지 않고 다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훌륭한 말들을 하긴 했는데 적어도 자연학에는 걸맞지 않는 방식으로 말한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체에 관하여라고 말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누군 것 같아요?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정말 방대한데요. 그 중에 한 60-70%는 자연과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느 대학에 현대에 살려가지고 교수로 초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보고 가고 싶은 과를 골라서 한번 가보시오.
당신이 그 과의 교수로 임명하겠소. 그럼 아마 쭉 둘러보다 자연대학으로 갔을 거고요. 아마도 생물학과 교수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자연학에 관련된 저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역시 천체에 관하여라는 것도 자연 천체에 관한 책인데요. 여기에서 파르메니데스를 비롯한 엘레 학파 사람들은 좀 자연학에는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르메니데스가 자연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 세계는 환상이나 착각이다. 오직 논리적 사고에만 집중해서 있는 것은 불변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가 주장했다. 이것은 파르메니데스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과 같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또 더 들어가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스토텔레스식 해석은 제논과 멜리소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르메니데스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험에 의거해서는 참된 삶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더 확실한 삶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제논, 멜리소스 이 사람들의 해석과 같은 해석을 하고요. 파르메니데스를 자연을 멈추게 하는 자들, 스타시오타이. 스타시오라는 거는 이렇게 딱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스타시오타이. 자연을 멈추게 하는 자들. 또 자연 부정론자들. 아피지코이. 피시쿠스를 부정한 자들에서 아라는 접두어를 붙였어요. 자연 부정론자들 이렇게 불렀어요. 파르메니데스가 자연의 변화를 부정했다는 이런 해석은 이후 철학사에서 거의 표준적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철학사 책들 가지고 계시거나 하다면 파르메니데스는 자연의 모든 변화를 부정했다. 이렇게 쓰여있는 책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혹시 책장에 옛날 철학사 책들이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 해석 말고 다른 해석도 있어요. 현상을 구제하라. 자연 철학의 기본 전제는 자연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설명하는 게 자연 철학의 중심 과제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제논, 멜리소스의 해석이 만약에 옳다면 자연 철학은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 철학은 변화를 설명하는데 변화는 한갓 환상이고 사실이 아니니까. 연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과연 자연은 환상인가? 정말로 변화라는 건 없는 건가? 자연 철학을 포기해야 하나? 이런 질문에 자연 철학자들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논리 못지않게 자연의 변화를 우리가 목격하는 경험도 역시 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는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결론, 그걸 수용하면서도 자연의 변화도 설명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현상의 구제라는 과제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적 귀결도 수용하면서 또한 변화도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과제, 그것이 현상의 구제였던 것이죠. 자연 철학의 세계관은 어떠하냐면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과 그것을 분리해서 우주 배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근원이 있고 그로부터 우주가 생성되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인 우주 만물 그리고 그것의 배후에 놓인 참된 실제 이것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거죠. 실제와 현상이 분리된다는 것이죠. 참된 실제는 따로 있고 현상은 그게 드러난 것일 뿐인데 그 둘은 똑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지개가 비 온 뒤에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그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해서 다가가 봐도 잡을 수는 없죠. 그것은 빛의 반사일 뿐이죠. 현상으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의 반사여서 우리가 손에 쥐는 물체처럼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게 바로 실제죠. 현상과 실제를 이렇게 나누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상의 구제를 하려고 나섰던 자연 철학자들은 두세 개의 구별을 파르메니데스의 해석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존재, 좀 이상한 존재, 고정불변하고 운동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고 나뉠 수도 없는 그 존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배후 실제, 배후 세계의 실제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현상은 계속 변화하고 소멸하는 게 맞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생성 소멸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있는 것, 세계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것, 그것에만 해당하고 현상은 계속 변화하는 것. 그래서 현상은 변화의 세계, 그리고 현상 너머의 배후에 있는 어떤 진정한 참의 세계, 진정한 있음의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르케는 불변하지만 현상 세계인 자연과 사물은 변화한다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었다라고 현상을 구제하고자 한 자연 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대안적인 해석을 내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네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하게 될 다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파르메니데스의 직계제자는 아니에요. 직계제자는 제논, 멜리소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기네들이야말로 진정한 파르메니데스의 정통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파르메니데스 이론이 자연 철학과 굉장히 잘 조화된다, 이런 의견을 보였고요. 파르메니데스를 다원론적인 자연 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가 자연학이랑은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자연 철학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원론자들, 즉 현상을 구제하고 파르메니데스의 이론을 끌어들이면서도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이 다원론자들은 파르메니데스가 다원론의 철학적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 근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파르메니데스 작품 중 후반인 의견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인 의견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견편은 극히 일부만 전해져요. 많이 유실됐어요.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표준 해석의 전통에서는 이 의견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고 해요. 옛날에는 책들이 인쇄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 필사가 되어서 전해졌습니다. 인쇄 기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필경사라고도 하고, 필사를 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판본은 누구의 걸 베낀 거, 이 판본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의 것을 베낀 것, 이런 것을 문헌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알기도 하는데요. 이 필사하다 보면 유실되는 게 많이 생겨요. 뭐냐?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전체가 합의하게 되면 그냥 버립니다. 그렇겠죠? 팔도 아프고 잉크도 아깝고, 당시에 양피지 굉장히 비싸요. 양피지에 필사를 해야 되면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4페이지 나온다고 합니다. 양피지도 비싸고 잉크도 비싼데 그거 필요 없는 거를 굳이 필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대에 이거는 참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이거는 잘못된 의견인 것 같아, 이런 거는 많이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 안 되는 거죠. 의견편도 그래서 소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전해지는 것이죠. 일부가 전해지는 내용이라도 우리 한번 볼까요? 플루타르코스가 전해준 이야기에 나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밝은 것, 어두운 것이라는 원소들을 섞어서 이것들로부터,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을 완성해내고 있다. 그는 땅에 대해서만 아니라 하늘, 태양, 달, 별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고요. 인간의 생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는 자연하게 몸담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들 가운데 말하지 않고 넘어간 건 아무것도 없었다.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제가 굵은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 모두 자연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 자연 현상의 변화와 이 세계 만물에 대해서 파르메니데스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의견편에서. 근데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죠. 표준 해석이 말하듯이 자연이 환상이고 착각일 뿐이라면, 그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변치 않고 후처럼 고정불변인 어떤 것이라면, 파르메니데스가 왜 자연 철학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의견편에서 다루었는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이 세계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의견도 남겼고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소실되어 전하지 않는 것이죠. 다원론자들은 의견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현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방법이냐? 섞임의 방법입니다.
아르케를 하나의 물질로 보는 이론을 일원론, 아르케를 여러 개로 설정하는 건 다원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학사에서 다원론의 아이디어를 낸 최초의 인물이 바로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요. 있는 것은 나뉘지도 않고 쪼개지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변화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이 하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있는 것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이게 다원론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르메니데스는 아르케를 밤과 낮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흙과 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르케가 둘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아르케가 소멸하지 않고 결합을 통해서 다른 사물이 생겨난다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이 결합의 원리가 바로 섞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섞이는 거예요. 이것은 비빔밥과 같아서 비빔밥을 비벼보면 밥과 나물이 각각 있죠. 섞이기는 하되 본질을 유지를 합니다. 이런 섞임이에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딴 걸로 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샐러드 보울의 샐러드들처럼 양상추와 토마토가 다 섞이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섞임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아르케들이 섞여요. 흙과 불의 섞임에 의해서 사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흙과 불이 섞이면 도기 같은 그릇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흙과 불이 소멸하지도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죠. 둘이 섞이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물이 생겨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아르케의 차원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존재 특성, 즉 불변을 유지합니다. 다원론자들은 2개 이상 아주 혹은 많은 아르케와 그들의 섞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면 아르케 차원에서는 파르메니데스의 기준, 즉 불변한다는 것을 충족하면서도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자연현상을 구제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다원론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파르메니데스 텍스트를 보면 굉장히 모호하고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구를 깊이 했는데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텍스트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요. 표준적인 해석과 다원론자들의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현대 연구자들은 훨씬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파르메니데스의 단편들이 모호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의 사유가 아주 풍부하고 깊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다양한 다른 연구들을 더 찾아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에 제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